일본의 중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정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일본 역사상 처음 있는 선거 결과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자민련 단일 정당이 헌법을 고칠 수 있는 개헌선을 6석이나 초과하는 그런 대성공을 거둔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헌정 사상 가장 압도적인 여당의 승리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숫자로 좀 말씀드리면 네. 전체가 465석이에요. 일본 중의원이. 네. 아시다시피 일본은 상원격인 참의원, 하원격인 중의원 양원제인데요. 네. 물론 하원격인 중의원이 더 많은 결정권과 더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465석의 중의원 중에 집권 자민당이 316석. 316석. 이게 퍼센트로 68%입니다. 아. 단일 그 당 자민당의 단일 의석으로 과반을 넘긴 정도가 아니라 3분의 2선이면 66.6666% 아닙니까? 네. 그거를 훌쩍 넘어서 그 의석수가 310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10석이 딱 3분의 2석인데 네. 3분의 2석을 넘기는 316석, 68%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이번에 차지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일본 근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아마 그 가장 많았던 때가 1986년 사실 일본 총리, 일본 수상들은 한 1년 하다가도 그만두고 인기 맞습니다. 없으면 쫓겨나는데 네. 정말 일본 그 전후에 최장기 총리를 했던 분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나카소네. 예. 나카소네 정권. 나카소네 야스히로. 잘생긴. 네. 예. 나카소네 수상 시절의 304석을 뛰어넘을 정도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자민당 단일 의석만으로도 중의원에서는 헌법 개정을 일단 통과시킬 수 있는 네. 통과시키는 그런 의석을 확보했고 거기에 현재 연립여당을 하고 있는 일본 유신당이 이번에 36석. 36석. 합치면 자민당 316 더하기 일본 유신 336 이퀄 352 이러면 전체 의석의 75.7%입니다. 와. 이게 무슨 뜻이냐? 뭐 4분의 3이란 자체가 뭐 큰 의미는 없지만 네. 4분의 3을 넘는 숫자입니다. 그럼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 절대 의석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집권 자민당이 결심만 하면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중의원은 일본 수상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네. 그 다카이치 총리가 내가 지금 인기도 있고 지금 의석 갖고 내가 일을 잘 못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자 중의원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딱 불러가지고 좀 이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참여는 이제 그렇게 못하는데 참여는 그 예전에 자민당이 인기 없을 때 이미 치렀던 그 참여연 선거에서는 아직 그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단원제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일본은 중의원을 통과한 것도 참여연에서 거부하면 통과가 안 되면 일단 그 법이 최종 입법 과정에서 확정되기 전에 한번 딱 허들에 걸려요. 네. 그러나 그 다시 내려왔을 때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가결시키면 그건 통과됩니다. 재가결이 된다.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에서 다시 3분의 2 이상으로 가결하면은 법안이 통과되는 거죠. 그렇군요. 일본은 참의원에게 약간 그런 권한이 있는 셈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일본은 상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비유하자면 네, 이제 그런 네.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자민당 단독으로도 68% 3분의 2를 넘어섰기 때문에 네. 참의원에서 뭐 통과 안 시키고 안 시키고가 일반 법원에 관해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민당이 맘먹으면 의회를 통한 입법은 다 할 수 있는 다만 헌법 개헌은 중의원도 3분의 2 통과해야 되고 참의원도 통과해야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국민투표에 붙여져서 과반 이상의 동의로 개헌이 확정되는데 헌법 개정은 그러니까 재가결 이런 절차가 없는 거군요. 중의원도 통과해야 되고 참의원도 네. 통과해야 되는데 네. 참의원은 아직 그런 절대 다수를 자민당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마 이게 아마 내년인가 돼야 아주 상당 기간 남았습니다. 네. 그동안은 개헌은 기술적으로는 이제 당장 추진할 수는 없으나 중의원에 저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면 이제 앞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질 겁니다. 아. 그 부분이 사실은 일본이 개헌을 특히 다카이치 총리처럼 지금 상당히 그 보수적인 특히 우파적인 강한 성향을 갖고 있는 자민당에서 개헌을 한다면 분명히 자위대의 뭐 위상이라든지 네.
또 뭐 이를테면 여러 가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현재 일본 예, 헌법에는 예. 자유대라는 이름 세 글자와 그 위상이 정확하게 명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일본은 군대가 없는 셈입니다. 네. 우리 같은 나라를 국방을 담당하는 군대 그리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가 없는 상황인데 네. 그걸 헌법 개정에서 우리도 일본 국방군을 일단 만든다라는 음.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일본도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예.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라는 말을 일본을 일본은 써요. 보통 국가란 말을 씁니다. 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요새 많은 일본 국민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번영과 세계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소위 정말 노멀한 네. 그런 스테이시 안 되느냐라는 대한 그 불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다카이치 총리 등을 통해서 폭발했을 수도 있는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도 이제 80년이 80년인데, 넘었는데 예, 언제적 얘기냐라는 예.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특히 일본 일제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고 당시에 조선이었고 대한제국이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민했는데 그 부분을 개헌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한일 관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그게 그 미국과 이쪽 소위 자유진영이 꿈꾸고 있는 자유진영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이쪽 그 동북아 아시아 질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맞아요. 이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건 분명히 우리한테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국내 정치 또는 국내 경제, 국내 정책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웃 나라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경제적 변화도 생길 수가 있으나 예. 그보다 앞서서 동북아의 안보 질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 그렇습니다.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일본하고 중국이 또 첨예하게 맞서 있잖아요. 예, 예. 이른바 다카이치 사나이가 가령 대만 유사시 자유대가 개입할 수 있는 여러 여지를 열어놓는 듯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지금 최악의 상태로 중일 관계, 일중 관계가 치닫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보냈죠. 일본 네. 정말 속된 말로 하면 까불지 마. 네. 그러면서 뭐 히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보복, 응징 그런 규제. 그래서 대일 보복 행태를 취했는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다카이치 수상의 인기를 더 높이는 쪽으로 작용했고 이게 이번 중의원에서의 압승, 뭐 압승이란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중일 간의 갈등은 당분간 더 심해지고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데 중국이 우리를 자꾸 겁박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진핑 쪽에서는 이제 다카이치한테 대만 유사시 자유대 개입 발언을 철회하라. 취소하라. 이 압박을 계속해 왔는데 그렇습니다. 선거 결과가 이렇게 뭐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압승으로 끝났으니 예. 이제 다카이치가 시진핑 물에 뭐 호빵기라도 끼겠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중국, 일본이 서로의 경제 쪽에 특히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이라든지 그런 서로 간에 계속 그런 정책적 화살을 쏴댈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우리 네. 정부로서 굉장히 그 고민이 할 지점일 것이고요. 네. 사실 또 지난주에 중국 이쪽 아시아 질서에서 굉장히 컸던 게 물론 가장 최근 주말이 일본 자민당 압승이었지만 그중에 장여우샤라고 하는 중국 군부 2인자가 2인자의 숙청이 됐잖아요. 네. 그걸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유튜브에 나오는 아주 음모론적인 해석은 대부분 사실관계에 기반하고 있지 않지만 네. 제가 이렇게 중국 쪽 전문가들한테 들어본 얘기를 종합하자면 가장 다수설, 가장 믿을 만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여우샤가 2027년 내년까지는 중국이 우리 하나의 중국 만들어야 돼. 시진핑이 하나의 중국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집권을 3년임 4년임 하는 게 명분이 생기지. 네. 그래서 내년까지는 대만을 침공할 모든 준비는 맞춰놔라. 얼마 전에 D-Day가 2027년 1월 1일이라고 상정해놓고 대만군이 미군하고 함께 연습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관측이 시진핑이 내년에는 뭔가 대만을 침공해서 대만을 소위 그들 말로 통일시키고 하나의 중국을 진짜 만들었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여우샤가 중국 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여우샤가 워낙 전쟁 경험도 많고 네. 군에 정말 정통한 사람이니까 뭐 알려진 바로는 그거 쉽지 않다. 그렇게 내년까지 하는 거 쉽지 않고 그렇게 하면 너무 우리한테 군으로서도 손해가 크고 국가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네. 충언을 하는 과정에서
시진핑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해석이 현재까지는 제일 다수를 갖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이제 그걸 전제로 한다면 진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내지는 침공에 준하는 뭔가 행위를 할 수도 있겠네. 네. 라는 걱정이 들죠. 네. 근데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그런 중국과 맞서겠다. 대만이 위험하면 그건 일본군을 투입한다는 거의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쓰는 그 일본 쪽의 용어가 존립 위기라는 말을 맞습니다. 쓰는데 존립 위기. 그게 이제 대만이 침공당하면 일본의 존립 위기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준해서 일본 자위대가 군으로서 반응하겠다. 그럼 사실은 우리가 침탈당한 것처럼 반응한다는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진핑이 내년에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일본 다카이치 정부는 그런 거기에 강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게 강대강의 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는 더구나 미군이 트럼프 정부가 저런 식으로 자 우리가 그럴 때는 우리가 들어가서 할 게가 아니라 자 그럴 때는 대한민국 군도 좀 역할을 해줘야 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 주한 미군은 물론이려니와. 물론이요. 예. 그런 주문을 사실상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네. 더구나 걱정하는 건 시진핑이 혹시 대만을 친다면 네. 시진핑 입장에서는 야 미군이 우리가 대만 치는 걸 위해서 주한 미군을 포함해서 미군이 쫙 이쪽 오는 게 부담스러우니 북한 너 대한민국 어디 좀 국지적이라 도발해줘. 아 그렇게 오히려 그렇죠. 베이징에서 평양 쪽에 시그널을 보낸다. 그렇죠. 그래서 미군을 좀 분산시켜줘. 네. 근데 또 북한과 중국 간의 여러 가지 뭐 그동안에 뭐 서로 호불호가 있지만 애증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협력을 안 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일본과 중국이 강대강으로 가는 상황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예민하게 그러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지금 그런 준비의 자세가 우리 외교 안보팀이나 우리나라 정부에 있느냐. 그건 전 솔직히 물음표입니다. 절대 실현돼서는 안 되는 일을 절대 실현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건데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걱정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임박해 있는 그런 문제일지도 모른다. 정말 내년 올해나 뭐 최소한 내년에 일어나도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났지? 막 갸우뚱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런 조건들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성숙되고 있다는 조짐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어쨌든 우리가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그때 그 기자회견에서도 대북 저자세를 갖고 신문 사설이라는 데서 비판하는데 그러면 대북 고자세를 한번 붙어볼까요? 이렇게 좀 저는 그게 굉장히 이런 취지로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국민들한테는 뇌리에 쉽게 와닿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어일지 어떻게 모르나 보면 좀 약간 선동적인 그런 레토릭을 구사하는 거죠. 선동적이 굉장히 네. 저자세 말고 예. 고자세 한번 해볼까?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붙어보라는 거예요. 막 우리 경제가 초토화된다는 거 그러니까. 몰라 알아? 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레토릭이라든지 그런 논리로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치밀하고 아주 그러니까 차분하면서 그러나 무섭게 준비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 자세가 돼 있는가? 이건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쉐쉐 외교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더 고상한 말로 옮겨보면 등거리 원칙을 유지한다.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해석이 됩니다. 예.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어느 쪽으로부터 우리가 척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건데 예. 그렇게 우리를 가만 놔둘 것인가? 그렇지 않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선택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차 방정식을 푸는 그 대비책을 지금 우리 정부는 과연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맞습니다. 우리의 궁금증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말 아주 백보양보해서 예전 같은 상황이면 예전에 미국이나 예전에 중국 같다면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뭐 미국에도 땡큐 이렇게 하는 게 통할 여지가 요만큼이라도 있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예. 트럼프의 미국이고 시진핑의 뭐 모든 규칙을 다 깨고 종신연임을 할 것 같은 트럼프의 중국이고 그다음에 일본이 지금 저렇게 자민당이 압승을 하고 그래서 중국과 맞서고 이런 국제 질서와 국제 환경에서 쉐쉐 정책은 이제는 저는 조금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예. 뼈저린 교훈이 있는데 쉐쉐하고 땡큐하고 등거리 하면은 그 결과는 왕따 당하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혼밥 중국 가서 혼밥 대통령의 혼밥이 있었고 예. 그때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그때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 만날 때
문을 나서다가 그 미국 경호원들한테 맡기는 뭐 이런 우리가 봤던 장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가 지금 일본 총선 결과를 놓고 예, 지금 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일단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를 안 해도 되는데 예. 그걸 중의원을 해산을 시켰어요. 예. 그리고 조기 청선을 치르는 셈이에요. 예. 그래서 선거 지면은 물러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의 직을 걸고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건데 예, 예. 그게 이제 정말 장쾌하게 이게 대승리로 끝났는데 예. 이 승리의 원인 우리가 어떻게 짚을 수 있을까요? 아까 그 맥락에서 일본이 전반적으로 좀 우경화되고 있다는 그런 뭐 네. 맥락도 짚을 수 있겠지만 네. 그것도 그거일 뿐 아니라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자체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다카이치 총리 유세 쇼츠가 유세했던 그 쇼츠라고 요새 여기 그 짧은 네, 영상 네, 네. 조회수가 1억 3,800만 회를 기록해서 우와. 선거 운동 기간이 길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1억이 넘는 횟수는 보통 네. 뭐 우리나라 이를테면 뭐 블랙핑크 이를테면 그런 BTS라니 그런 아주 네. 세계적인 한류 네. 연예인들, 네. 한류 아이돌들이 하는 횟수지 이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횟수가 아닌데. 그 아이돌도 1억을 채우려면 상당한 시간이 그렇습니다. 필요해요. 네. 옛날에 뭐 물론 이제 그때는 쇼츠는 아니고 긴 영상이었지만 뭐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런 게 1억 넘었을 때 와 막 이랬었는데 몇 달 걸렸을 걸요 그때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이거를 일본 현직 총리 그 조회수가 쇼츠지만 1억 3,800만 회를 기록했다든지 그다음에 늘 항상 웃고 솔직하고 따뜻한 정치인이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상당히 일본 국민들 특히 20대 30대한테 폭넓은 폭발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 한번 찾아보니까 20대는 다카이치 사나의 지지율이 92%. 그러니까. 아니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예. 90%가 넘으면 100%나 똑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대는 100명 세워놓고 물어보면 그냥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고개 돌리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도 사태를 아는 사람들은 다 다카이치를 지지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자성어라면 백발백중이에요. 백발백중. 사나이 총리가 좋습니까? 백발백중 다 좋다는 그렇죠. 셈이고 네. 30대도 심지어 80%가 지지를 우와. 한다고 합니다. 그런 압도적인 그리고 굉장히 그 도저히 다른 당에선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현격한 차이의 인기가 아마 이번 승리의 굉장히 큰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카이치 총리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총리 재임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예. 그러니까 뭔가 약속하면 꼭 이뤄낸다. 정직하다. 이런 이미지가 구축돼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일본 이를테면 다카이치가 그런 뭐 일본을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한다든지 네. 또 적극 재정, 네. 식량 안보에 대한 강한 의지, 네. 식품 서비스를 없애겠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임금은 계속 동결이가 심지어 낮아지는 실질 임금이 낮아지는데 물가 오른 이런 상황에서 네. 식품 서비스 없앤다. 네. 감세 정 심지어 야당의 감세 정책도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정치인과 다르게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해서 뭔가 약속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런 이미지가 꽤 근데 강했던 것 저는 같아요. 그 대목에서 말이죠. 예. 적극 재정하고 감세 정책은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학적으로는 원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했는지 그런 대목이 궁금해지기도 해요. 근데 요새는 사실 예. 아주 논리적인 설득보다는 감성적으로 와 닿는 게 더 통하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과연 저게 지속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회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정치는 현실이고 이번 총선을 다카이치 총리가 이긴 데 있어서는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제가 이것도 들어드리고 이것도 제가 경청할게요. 이것도 제가 해볼게요.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전 진짜 한다면 해볼게요 하면서 그 약속들을 던졌고 더 중요한 건 던진 약속을 많은 대중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호응했다. 저 사람은 진짜 해줄 것 같다. 너무 따뜻하고 솔직한 사람이다. 근데 다카이치 총리는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항상 웃는 얼굴이더라고요. 항상 웃는 얼굴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갔을 때도 예. 얼마나 극진하게 하면서 그냥 사실 보면 말이죠. 정상들끼리 만났는데 상대편 정상이 떠나기 전에 차에 탔는데 유리문을 이만큼 내리는데 그 유리문 앞에서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머리 굽히면서 인사하고 이런 관계는 나 처음 봤거든요. 그동안 일본 어느 수상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진짜. 예. 그리고 그래서 그 일본 국민들한테는 남성 총리보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말로 확실하게 표현한다.
원래 일본 사람들이 말을 좀 돌려서 하잖아요. 네. 직접적인 화법을 피하는 스타일인데다가 네. 특히 어떻게 보면 너무 달고 다른 일본의 그동안 남성 수상들, 네. 일본 정치인들이 너무 국민들을 듣기에 답답한 얘기, 속칭이 우리말로 요새 고구마 같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나카지 총리의 솔직한 모습이 네. 사이다 같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고 네. 이번에 그 유세 때도 이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대요. 아마 다카이치 총리가 그 류머티스 관절염을 좀 앓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 그런데도 계속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악수를 계속 해주면 악수가 사실은 네. 한 번 하는 사람은 한 번 하고 끝이면 악수를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하는 정치인은 다 여기가 아파가지고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기에 붕대에 감고 했던 그 장면이 기억나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은 선거 유세 때 악수를 손가락만 걸치는 예, 사람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어요. 잡는 예, 사람도 예, 예.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아파서 그렇다는 건데 네. 그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불구하고 손목과 손가락을 보호대로 감싸면서까지 악수를 하는 모습도 그 진정성이 진정성 통했구나. 그게 통했다. 네. 그래서 한 후보 저희가 뭐 이름은 잘 모르지만 오카야마 같은 데서 하시모토 가쿠라고 하는 전 의원,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사람이에요. 네. 찡이란 말 아시죠? 그게 네. 일본에서 짱, 친구 짱. 부르는 찡이라고 가쿠짱 뭐 예. 짱. 하여튼 가쿠짱 하면서 뭐 찡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 하여튼 그거 없는 국회는 쓸쓸했다. 의료부나 인재인 그를 다시 국회로 보내달라 하니까 지지율이 그냥 완전히 확 올라서 역전 드라마. 현역을 꺾고 그냥 당선되고 그랬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자민당 쪽의 후보가 약세인 지역만 가서 다카이치가 한번 연단에 올라가서 손을 흔들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그런 현상이 여러 곳에서 빚어진 것 같아요. 한때 예전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의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전성기 때 소위 맞아, 선거의 맞아, 여왕으로 맞아, 불리던 맞아. 시절에 그때 그런 거 있었어요.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가면 네. 그 선거판이 뒤집어지고 예. 그랬던 상황과 어쩌면 우리가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보다 지금 그 선거에서의 승리의 폭은 더 커요. 더 큰데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질 뻔한 선거를 덜 지게 하거나 이길 뻔한 선거를 조금 더 이기게 하는 거였는데 여기는 헌정사상 전후 최고의 승리를 거뒀으니까 아마 그 폭발력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보다 다카이치 총리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부질없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예. 지금 이제 내각제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뭐 이웃나라 일본이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내각제여서 총리가 언제든지 하원을 해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이 1987년 이후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질없는 생각이라는 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 때 만약 의회 해산권이 있었다면 예. 대통령한테 그래서 대통령이 의회를 우리나라 국회를 해산시키고 총선을 다시 치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아니, 그 실제로 예. 지난 그 계엄 전에 사실은 당시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폭주를 했던 거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한테 원래 탄핵 소추권을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탄핵 소추란 칼을 꺼내서 우리한테는 이런 칼이 있어 라면서 정말 뭐 필요할 때마다 그 칼로 뭐 30번 탄핵. 그렇습니다. 네. 탄핵을 검토한다, 탄핵 소추하고 실제로 탄핵으로 겁박하고 네. 탄핵이란 칼로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했을 때 그래서 네. 정부가 물론 그래도 계엄을 하면 안 됐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만 정부에 대해서 거의 식물 정부를 만들 정도로 탄핵 소추란 칼을 썼을 때 네. 이렇게 결국 계엄을 통한 뭐 우리 전국이 이렇게 헝클어지는 일로 연결됐을 때 헌법학자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실제 네. 아니 우리나라가 이게 의회, 국회와 음. 행정부, 대통령 사이의 권력이 좀 많이 기울어져 있다. 네. 대통령에게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국회는 물론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권만 있지만 네. 그러나 사실상 3분의 2를 넘겨야 되는 대통령 말고는 총리든 장관이든 웬만한 기관장들은 다 탄핵 소추만으로 업무를 정지시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정부를 그냥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딱 냉동시키고 네. 동작 그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국회한테 줬기 때문에 이게 심하게 불균형이 있다. 네. 개헌을 한다면 그 부분의 불균형, 그 부분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바로 얘기가 잡는 있습니다.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령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한 그런 국무위원이 있더라도 예. 직에서 바로 배제시키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직을 유지하게 한다든지. 이를테면 그렇죠. 네. 그렇다든지. 또 다른 측면에서 한다면은 이제 대통령한테 어떤 제한적인 그런 규모로 의회 해산권을 가령 이제 다시 부활을 시킨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처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조건이 갖춰질 경우에 가령 탄핵이 가령 뭐 5번 이상 거듭될 경우에는
예컨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국회의 임기가 절반이 지난 이후에 예. 대통령이 정말 여러 가지로 국가 상황을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는 국회를 해산할 수 해서 조기 청소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규정이면 네. 뭐 대통령이 맨날 마음 안 든다고 국회를 마구 해산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4년의 임기면 2년 국회의 임기 2년은 지난 다음에 한다든지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국회 해산권 같은 거를 개헌 상황에서는 다시 부활시킬 필요도 있다. 그런 논의가 실제로 헌법학자들 사이에 나왔었습니다. 네. 또 하나 이번 이제 일본 총선에서 우리가 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른바 중도층을 공략하겠다 했던 과거의 보수당. 예. 그러니까 중도 개혁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공명당하고 입헌민주당 그렇습니다. 이 힘을 합했는데 여기가 참패하고 말았어요. 소위 중도를 공략한다고 이름도 중도개혁연합이라고 했던 이 그 신당이 49석. 49석이면 아까 저희가 465석이 전체 의석이라고 말씀드리니 10%를 살짝 넘는 정도입니다. 거기가 원래 공명당하고 입헌민주당 합하면 170석이 넘었었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172석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당 과정에서 합류하지 않은 의원을 빼면 167석. 아, 원래 합친 거로는 172석. 아, 그러니까 172석 기준으로는 49석이면은 3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보다 더 아래 토막인 거죠. 3.5분의 1 토막. 거의 3.5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네. 이건 뭐 참패라는 말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쪼그라든 거죠. 네. 일본 정치에서는 이런 소위 중도의 표방이 안 먹혔다 이렇게 보이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를 이제 거의 대입해 보면 예.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뭐 중도층이 결국은 소구력을 갖는 그런 발언과 정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가 요즘 무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 선거하고 우리는 물론 다른 점이 너무나 많은 예. 정치 문화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런 것들이 뭔가 직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가 우리 정치랑 분명히 다르다는 걸 전제로 일본의 저런 정치적인 뭐 전략, 네. 다카이치의 대성공이 과연 우리 뭐 보수 당이든 아니면 우리 전체 정치인들한테 어떤 교훈을 주는 걸 한번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도가 허구라고 말하는 주장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네. 우리나라 여전히 중도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이제 미국으로 치면 스윙 보터 네. 같은 그 엄연한 정치 대중이 존재한다고 믿는 쪽입니다만 근데 이 화법 이 논리가 이번 일본의 이 총선 결과를 분석할 때는 안 통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좀 발전을 시켜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에 있다고 하는 유권자들도 가령 국민의힘 쪽이 됐든 민주당 쪽이 됐든 어떤 지도자가 그들에게 더 설득력 있고 진정성 있게 그런 정책과 대안을 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중도층은 선거 당일날 투표소에 가서 어느 한쪽으로 자기 태도를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읽혀요. 맞습니다. 예. 그냥 말로 중도 저는 중도니까 중도층 저 찍어주세요 하는 건 이번에 안 먹힌다는 게 이번 예. 총선에서 입증된 거고 예. 진짜 소위 스윙 보터처럼 당시 상황과 마음에 따라서 이쪽 저쪽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을 확 잡아챌 수 있는 그런 정말 진정성, 따뜻함 또는 정책의 이 대중에 대한 호소력, 소구력 이런 것들이 잘 통한다면 이런 일본 헌정사상 압승도 가능하구나. 한번 우리가 반추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